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은 이게 어제, 그제 제가 이틀 동안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슈퍼엠 얘기하고, 뉴스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그 관련주에 관련된 부분, 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뭘 먼저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제, 관련주들이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그걸 먼저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뭐 관심이 없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일단 오늘 이게 어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도 오늘 일단은 뭐 그래도 끝난 게 아니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얘기,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그 전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뭐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입니다. 다른 병하고 뭐 크게 다른 바이러스를 가진 병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서 직접 전파되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급성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만약에 어느 지역이 발병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대 지역의 돼지들을 지금 전부 다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식품으로 가공된 이후에도 가공 방법에 따라서 짧게는 수일, 냉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공이 됐을 경우에는 최대 수년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래서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백신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다행히 전파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시작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통해서 보시면 왜 힘들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초기에 아프리카의 토착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 1920년대에 케냐에서 처음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일반적인 돼지열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이게 돼지열병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국가를 좀 비하거나 대륙을 비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붙여서 불리는 겁니다. 자, 1950년대 유럽 선원들이 앙골라와 무역을 하면서 포르투갈로 전파가 됐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된 이제 방식이 선원들이 먹다 남은 잔반을 돼지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이 돼지들이 걸려서 이후에 스페인 등의 유럽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스페인, 특히 이제 스페인과 체코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데까지 35년 넘게 걸렸습니다. 37년, 38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잊을만 하면 자꾸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백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잘 안 죽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얘네들이 35년 걸렸으면 우리나라는 무슨 우리가 용 빼는 재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청정국 지위를 찾는 데까지요. 자, 문제는 이게 이제 돼지를 살처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멧돼지에 감염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멧돼지 감염이 시작이 됐죠.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유럽은 현재까지도 야생 멧돼지 사냥을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프랑스의 경우 작년 한 해 50만 마리를 사냥을 했고요. 죽였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사냥을 허용하면서 80만 마리 이상의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 것도 보시면 2007년에 시작됐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겁니다. 12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짧게 끝난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조지아에서 감염이 동유럽으로 전파. 이게 러시아, 중국 및 일부 동남아시아, 중국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금년에 북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큰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경우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 너무 많은 국가들의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중국의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입니다. 근데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대략 가격이 30%에서 80%까지 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체제를 지금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시작을 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대체를 할 수가 없죠. 돼지고기를 이거 뭐 온리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중국이 원체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중국 내 돼지고기들이 다 죽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로부터도 중국이 막대한 돼지고기를 쓸어가고 있습니다. 흡입하고 있어요, 거의.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야 하는 이 돼지고기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돼지고기 자체가 줄어든 상태인데 국내 공급이 줄어든 상태인데 해외에서 수입되는 양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차후에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대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돼지고기 가격에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몇 년 동안 안 먹겠습니까? 계속?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를 먹어도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나중에는 돼지고기를 일정 정도는 소비를 해야 하는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수입육의 공급 감소로 인해서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체육의 등장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관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주를 보는데 백신 관련주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텐데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백신이 없습니다. 현재 없는 상태인데 아예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러시아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는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부터 성공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 한두 차례씩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한 1, 2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 백신이 만들어져서 1, 2년 뒤에 상용화가 돼서 우리나라까지 완전히 상용화된 이 제품들이 들어와서 백신 접종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올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도 뭐 지금 연천 쪽에 뭐 하나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고창 쪽에 있었던 거는 뭐 바다에서 떠내려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김포 지역까지 뚫렸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 뚫렸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게 이 삼남지방 밑으로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충청도 밑으로까지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적인 이 백신 관련주로는 파로, 뭐 이글벳, 뭐 제일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대성 미생물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체육 관련주 이건 조금 잘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요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먹거리로서 한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봐둘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제네틱스나 인트론 바이오, 에스텍 파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대체육 관련주들은 향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봐야 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오늘도 많이 떴었는데 마니커와 같은 육계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사료 관련주들, 백광 소재라든지 뭐 이런 이 석회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상한가를 가네 점상이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와 같은 급등보다는 약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미 이제 오픈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한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백신이 완전 상용화가 되는 시점까지는 꾸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상용화가 늦어진다면 더 늦어질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오늘 이걸 뭐 미리 준비했던 건 아닌데 제가 아까 이렇게 쭉 돌려보다가 이제 뭐 이글백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그 급등한 내용을 그 부분을 거의 다 뱉어내고 다행스러운 건 그 전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다시 주었어요. 지금 원형 바닥을 지금 형성하면서 아마 향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죠. 마니커 FNG 같은 경우도 이게 오늘 제일 강했죠. 그나마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을 얘는 좀 강하다라는 게 지금 한 50% 정도 되돌리고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 대략 50% 정도 돌리고 돌아왔다라는 건 공식에 딱 맞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뭐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의 다 드렸는데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욕심을 가지시지 마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먹는 형태로 매매를 하시는 게 스윙 형태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이 관련주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